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으로 오프닝을 대신합니다. 가을이니까요. 조용한 일 김사인. 이도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오늘도 라디오 옆에서 제 옆에 함께 해주시는 YTN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 10월 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오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크림 잘 보내셨어요? 네, 대리님 시집가란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저 아직은.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이번 주말에 아마 남은 음식으로 끼니 때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남은 음식들 데워 먹는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집도 항상 명절이 끝나면 좀 냉장고하고 냉동실에 남은 음식으로 좀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가장 쉬운 방법이 아마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걸 텐데요. 전자레인지에 이제 음식물을 넣으실 때 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달걀은 이 전자레인지에 넣게 되면요. 수분이 수증기를 만들어서 내부 압력을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달걀은 안 넣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고추는 이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이 방출돼서 또 전자레인지에 넣게 되면 화생방 못지않은 연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이 알루미늄 호일이나 또 플라스틱 용기는 사용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셨다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남은 음식 관리 잘해서 잘 데워 먹어야지. 이거 버리면요. 괜히 마음도 무겁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워요. 네, 맞아요. 자, 본격적으로 10월의 첫 주 어떤 품목이 눈에 띄는지 알아볼까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 뭐가 있습니까? 네, 이번 주는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으로 애호박이 있겠습니다. 지금 20% 가까이 하락해서 개당 1,600원대에 구입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그 이유가 좀 추석 연휴 때 이 애호박이 집중적으로 출하가 되었었는데 네. 그 물량이 아직 시장 내에 많이 남아있거든요. 또 지금 충청도의 청주와 청원에서 이 애호박 물량도 증가를 하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가격 내려가고 있고요. 피망 역시 조금 저렴해질 텐데요. 좀 9월 들어서 피망 가격이 살짝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비싸서 좀 소비가 줄어들기도 했고 또 이 피망의 주산지인 강원도 일대에서 기상도 좀 많이 호전되어서요. 지난주 피망 100g 기준으로 1,100원대였는데 이번 주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해지겠습니다. 네, 애호박이랑 피망이 저렴해진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반대로 가격이 오른 품목들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쌀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요. 이제 햅쌀이 좀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해품이 나오면 보통 이 사람들이 그해 나온 햅쌀을 사기 위해서 수요가 네. 몰리는 좀 경향이 있어서요. 햅쌀이 나오는 한동안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격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20kg 기준으로 5만 원이 넘는 가격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당근 가격도 살짝 오름세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이 명절 성수기 전부터 이미 폭염 때문에 당근 가격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 그나마 좋은 상품은 지금 명절 때 물량이 다 빠지고 있어서요. 네. 지금 현재 키로당 5,5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여기서 조금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햅쌀 나온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시간 빠르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오늘 날씨가 꽤 쌀쌀해졌어요. 이맘때 딱 먹기 좋은 제철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에 율무차 한 잔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제철 먹거리는 바로 율무인데요. 이 율무가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만 예방과 함께 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 네. 율무를 고르실 때는 이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좀 튼실하고 윤기가 도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또 율무가 이 도전 과정에서 이물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조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격은 지금 100g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좀 저렴한 편에 속하니까요. 이번 주는 한번 율무차로 직접 끓여 먹으면서 건강 챙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율무차가 어울리는 진짜 요즘입니다. 네, 사실은 율무차보다는 아침마다 그 따뜻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이번 네. 주에 커피 즐길 수 있는 축제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혹시 그 피디님 강릉의 카페거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강릉이 우리나라 카페의 원조처럼, 카페가 아니라 커피의 원조처럼 여겨진다, 뭐 이런 성지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다음 주 9일까지 강릉 녹색 도시 체험센터하고 강릉 일대에서 진행하는 커피 축제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근데 왜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지라고 좀 궁금하신 맞아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처음에 이 커피라고는 이 인스턴트 다방 커피뿐이었던 우리나라에 박이추 선생님이 좀 로스팅 문화를 퍼뜨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2000년대부터 강릉에 커피집을 차리게 되고 또 그게 번져나가면서 이렇게 카페 거리가 생겨나게 됐어요. 올해가 또 제10회를 맞이하는 축제인 만큼 커피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는 축제니까요. 또 강릉까지 지금 KTX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요. 네, 이번 주말에 한번 강릉으로 나들이 가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먹거리 소식도 알려주시고 주말에 나들이 소식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은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가는 경제 프로그램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오늘 특히 날씨가 확 달라졌습니다. 외투가 필요한 날씨인데요. 10월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오늘 10월 1일 첫날이니까요. 이달부터 바뀌는 것들 좀 짚어볼게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윤석천 경제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윤석천입니다. 가을입니다. 그러게요. 남자의 계절이죠. 가을 되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네요. 그래요? 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아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이가 먹어도 가을은 여전히 아름다운데요. 네. 그러게요. 가을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늘 가을을 조금 더 풍성하고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정보들을 좀 가져오셨어요. 정리를 해주실 텐데 우리 평론가님은 신용카드 포인트 다 쓰세요? 신용카드 포인트가 사실 얼마인지도 대부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옛날에 한번 그걸 갖다 현금화 시키려고 했는데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요? 몰라서 요즘은 바로 즉시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즉시 할인 카드라고. 맞아요. 그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쓰고 있어요. 예. 저는 알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만만치 않게 쓰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귀찮고 까다롭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네네. 오늘부터 신용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모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답니다. 네네네.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신용카드 포인트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따지면 약 3조 원이나 됩니다. 3조 원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비행기 마일리지처럼 이 포인트도 한 5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이 해버려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포인트를 쓰지도 못하고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멸됩니다. 그게 한 해 평균 한 1,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이게 사실은 엄청난 규모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좀 알겠어요. 근데 그걸 쓰는 게 귀찮기도 하고 얼마 또 복잡합니다. 될까 싶기도 하고. 얼마 맞아요. 될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이걸 쓰려고 하니까 10,000원 이상이 넘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콜센터에 전화를 하라고 한다든지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쓰고 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이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좋은 제도를 만들어진 것 같아요. 1원이라도 포인트가 1원이라도 있으면 이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하고요. 네. 현금화 방법도 기존에
콜센터에 전화라든지 이런 방식도 있지만은 뭐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콜센터를 통하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쓰시는 그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쓰면은 쉽게 포인트를 갖다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거 뭐 카드 대금을 갖다가 결제를 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ATM에서도 찾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씩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측면은 굉장히 바람직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됩니까? 예, 이제 모든 신용카드가 다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기존에도 일부 카드사만 현금화가 가능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는 모든 신용카드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 조금이라도 쓰면 포인트가 쌓이니까요. 네. 여러분도 이거 우리 돈입니다. 이거 꼭 알아보셔서 꼭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송 끝나고 알아봐야 되겠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과정이 귀찮거나 홍보가 잘 안 되는 건 네네. 카드사에는 그만큼 이걸 손해라고 생각할 건 아닌데요, 이분들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카드사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자기들의 그 고객층을 갖다 두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브랜드 로열티를 갖다가 갖고 있는 고객들, 충성 고객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를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포인트를 주는 건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철저한 손익계산을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쓰기 어렵게 일부러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카드사는 이중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카드사 고객들을 갖다가 뭐 좀 시쳇말로 얘기하면 꼬셔가지고 카드를 쓰게 만들면서 네. 이 포인트를 한편으로는 좀 쓰기 힘들게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거는 당연히 카드사가 홍보를 해서 줘야 되는 거고요. 네. 또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1원 한 장, 1포인트라도 당장 이걸 갖다 1원으로 갖다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뭐 굉장히 바람직스럽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카드사도 그 가맹점한테 수수료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카드 쓰니까 일종의 수수료라고 생각하고 이 포인트를 꼭 잘 썼으면 좋겠고요. 또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용자가 이제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네네. 대출 금리를 좀 내려달라는 그 금리 인하권을 인하 요구권을 여기도 쓸 수 있다고요. 카드 그렇죠. 회사에. 예,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한 2002년 8월 정도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있다는 것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또 은행이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갑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은 소비자가 을이 아니라 갑에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때 요구할 수가 있냐면은 소득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신용 등급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했다거나 가령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 변리사 이런 게 되겠죠. 네. 이런 걸 할 때는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카드론이라든지 그 현금 서비스에도 이게 도입은 됐는데 사실 이게 카드사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이제 금감원에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알려라.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완화될 필요는 있어요. 조건을 내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카드론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연체 없이 사용을 한 거에 한해서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건이 그 직전, 그러니까 카드론 받기 직전월에 비해서 신용등급이 2단계로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충족해야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드론을 받으면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한데 또 카드론이라든지 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용등급이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썩 어려우니까 사실은 받는 건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2단계 이상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글쎄요, 생생만 내는 건지.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도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꼭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이용하실 때 본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꼭 그렇죠.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요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으면 또 올라가잖아요. 신용등급이.
조금 더 시간이 경과를 해야 올라가죠. 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순간인데 올리는 건 이게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또. 맞습니다. 예. 오늘 10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우리가 좀 꼭 알았으면 좋게 되는 제도들 우리 윤석장 경제평론가와 알아보고 있고요. 이것도 중요해요. 오늘부터 뇌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그 MRI 검사 네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요. 네네.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의료보험의 보장성들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초음파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상복부 초음파에 한해서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급격히 확대가 됐고요. 그거보다도 사실은 그 환자들 병원 가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부담은 MRI 찍는다 그러면 괜히 떨리잖아요. 이거 돈이 얼마가 나올까 하고 떨리는데. 네. 그러니까 큰 병일까도 떨리는데 그렇죠. 그 돈도 비싸니까 더 떨리고. 이게 돈도 만만치 않으니까. 맞아요. 또 의료보험이 된다고 하는 조건도 뭐냐면 의사가 이제 뇌질환을 의심된다고 그랬으니까 찍어라고 했는데도 이게 중증 뇌질환이 아니면은 검사 결과가 중증 뇌질환이 아니면은 의료보험 그걸 못 받았어요. 네. 또 의료보험을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원급에서는 38만 원을 부담해야 되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66만 원을 부담했어야 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의사가 뇌 MRI를 찍어보세요라고 이제 권고한 경우 그렇게 무슨 어떤 검사를 갖다가 이제 의원 그 병원 측에서 의사가 권장한 경우 권고한 경우에는 그게 중증이든 경증이든 검사 결과가 그거에 부담 상관없이 전부 다 의료보험 MRI 그 이 경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비용 자체도 의원급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상급 종합병원 같은 18만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게요. 거의 뭐 4분의 3 이상 이제 MRI 찍을 때 부담이 많이 없어진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대학병원은 평균 66만 원에서 18만 원을 그렇죠. 주고 예, 예. 종합병원은 48만 원에서 13만 4천 원. 38만 원에서 뭐 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었다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줄었던 거죠. 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10월부터? 그 이제 신생아에 대한 것들인데 신생아를 키워보신 뭐 저는 이제 주부가 아닙니다만은 애들 키우는 데는 검사 비용 특히 신생아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료보험 요번에 이제 경감 조치가 취해졌는데 가장 많이 하는 게 그 대사성 그 선천성 대사성 그 어떤 질환에 대한 그 검사가 한 50여 종이 된다고 그래요. 네. 이게 평균 한 검사 비용이 한 1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선천성 그 난청 질환을 갖다가 검사하는 비용이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을 갖다가 신생아를 갖다가 낳는 경우는 요즘은 병원이잖아요. 맞아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런 검사를 받을 때는 전부 다 제로 돈을 하나도 안 내도 되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외래에서 진료를 받아가지고 그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에. 이럴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요. 과거보다는 그 액수가 많이 내렸다고 많이 줄어들었군요. 합니다. 예. 네. 자, 건강보험 추가로 적용되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했었어요. 공익제보자. 네네네. 비리를 신고한 이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할 수 있다고요. 네네네. 공익 그 신고자들이 사실은 공익 신고를 갖다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꺼리는 이유는 신분이 완전히 노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각오를 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피고 고발인한테 뭐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대단한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희감도 좀 남달라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대리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만든 겁니다. 다음 달 네. 18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뭐 경찰서에 가서 의견 준수라든지 자료 제출 등을 갖다가 전부 다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익 그 제보를 하시는 분들은 익명성에 이제 완전한 익명성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피고발자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좀 자유로울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 고발자들도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직장에서 강등을 당한다거나 감봉을 당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보호책이 하나가 더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은 피고발자, 내부 고발자의 피고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될 법정 책임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어기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무는데 그게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 그러니까 고발자를 갖다가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보호하지 않으면은 벌금을 갖다가 더 많이 내게 되니까 이 네.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건 네네. 변호사 비는 누가 내요? 변호사 비는 그러니까 신고자가 공익적인 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공적인 어떤 변호사들을 네. 통해서 사적 변호사가 아니라 이런 일을 아니라 도와줄 변호사들을 그렇죠. 이런 일을 찾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만약에 네. 그 부담까지 공익제보자한테 지운다고 그렇죠. 하면 이런 제도를 갖다가 시행할 이유가 근데 하나도 이런 없죠.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네네네. 이런 변호사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좀 소개를 해주고. 네,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 해서. 거고. 그렇군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마음껏 변호사를 그렇죠. 통해서 네.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불량식품을 발견했다거나 등등등 했을 때 이걸 갖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그럼 말도 안 내라고 하게 되죠. 되면은 그거 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끔씩 그런 어이없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28일부터였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 어제 태우고 운전하면서 이거 되게 신경 쓰였거든요.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에 안전띠 매야 되고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전과 관련된 건데도 여론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단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대중교통에서도 그 전자석 안전띠를 갖다가 매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행히 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제거가 됐는데 문제는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은 뭐가 이 콩나물 시루예요. 네. 서서 가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멜래야 멜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 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네.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더 문제죠. 왜 그러냐면 카시트를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택시라든지 광역버스에는 카시트 자체가 장착이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제반 어떤 여건들을 갖다가 좀 성숙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지 이게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전이라는 어떤 효과를 갖다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도 좋지만 좀 현실적인 대안들도 그렇죠. 같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네네. 이것도 저한테 해당되는데요. 네.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그 아동수당이요. 이게 지금 지난달 21일 날 처음 지급됐는데요. 네네네.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신 분들 이번 달부터 받을 수 있는 건지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죠. 네. 근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 서류 미비가 되신 분들도 있고 또 깜빡 잊고 또 바빠서 가지고 못 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추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9월부터 소급 적용을 다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반드시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았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부모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뭐 부모님들이 맞습니다. 불행하게도 돌아가셨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혼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양육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면은 그 대리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뭐 국가에서 그 아동들의 어떤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주는 수당 아닙니까?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동수당 이야기까지 10월부터 변화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 평론가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오늘 10월 1일부터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곳 건사가 중증 뇌질환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소견이 있어서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뇌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자기장을 이용하여 원하는 단면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검사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MRI, 2번 엑스레이입니다.
네, 1번 MRI, 2번 엑스레이 정답 보내주시면서요. 또 10월 첫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의견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YTN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은혜 그 사회부총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관계자가 별 커다란 자격에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에 나와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위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해명됐고 또 본인도 뉘우치고 있으니 가능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는데요. 아직 지금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취재기자가 취재하면서 들은 내용인 것 같아요. 윤해 사회부총리에 관한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9월 달에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번이나 나왔어요. 네. 종부세 관련 내용 1번이었고 공급 대책 1번이었고. 네. 근데 우리가 종부세는 그날 발표된 날 네. 우리가 정말 벼락치기 공부를 해서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공급 대책은 안 했어요. 네네. 일단 그거 먼저 좀 얘기를 해줘 보세요.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왜냐하면 먼저 신창현 의원께서 유출을 하는 바람에 유출된 지역은 빼고 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성동 구치소 부지는 위치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공급 물량 자체가 1,300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개포도 재건 마을도 뭐 300 몇 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또 미협의입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서 네. 아직 발표를 못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집이 필요한 게 경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는 지금 굉장한 반발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지자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 대책에 나온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죠. 이게 사실은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공급이 더 많거든요. 성남시 많아지니까. 빼고는 다 성남시하고 광명시만 오르고요. 나머지 시흥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급이 더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한 악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쪽 지역은. 난리도 아니다라고 네. 평가해 주셨어요. 집값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보죠. 정부가 내놓은 9.13, 9.21 대책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책 효과 맞는 것 같고요. 뭐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지금 대출 규제 같습니다. 대출 규제. 대출이 뭐 10%포인트 낮아지고 20%포인트 낮아지고 뭐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저도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좀 쉽게 생각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2주택자들은 아예 원천 봉쇄를 해버렸고요. 네. LTV가 제로고요. 1주택자들도 예외 조항이 아니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인트가 줄어들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하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고 뭐 주인들도 팔기도 어렵지만 매수자들도 대출이 아예 안 나오니까 네.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주변에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출 받아서 집 사는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고요. 줄었네. 저는 주변에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네. 이 대출을 옥죄는 게 사실 직격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굉장히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는 사실 2016년부터 계속 강화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패턴 자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고 실수요자들이야 이제 대출 받아서 집을 그러게요. 사지만 투자를 함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은 많이 없었는데 네.
그래도 이게 영향을 보니까 줘서 영향은 분명히 있고 줄었다. 사실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작년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어서 네. 그나마 남은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집값을 많이 어떻게 보면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정부는 그렇네요. 무주택자들은 뭐 풀어주겠다. 풀어준다라기보다는 이제 대출을 허용해준다라고 하는데 무주택자들은 지금까지 집을 안 산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좀 위험 기량을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두려워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가 되긴 했는데 어느 정도 둔화됐습니까? 이게 통계 자료를 보면 뭐 사실 통계가 통계지만요. 뭐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하락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상승률이 0.47%였는데 지난달 초 이제 이번 한 주는 0.1% 오르는데 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그렇죠. 둔화됐다. 둔화됐는데 뭐 통계는 통계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방송국에서도 이제 찾는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면서 네. 제가 조금 시간 여유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굉장히 만끽하고 있는데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아,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그렇다고 집값이 떨어지거나 팔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오늘 또 이제 현장 부동산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노원구 쪽에서도 이제 굉장히 조용한 상황이고요. 집값은 올랐는데 이제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거래량은 많이 줄었다. 네. 수도권 지역은 더 하겠네요. 경기도는 뭐 더하죠. 뭐 원래 사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경기도가 더 직격탄을 받고 있고요. 네. 공급 이제 확대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뭐 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또 마이너스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지자체 단체장들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고 지금 집단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리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냥 지금은 떨어지진 않았고 상승폭만 둔화됐는데 이제 떨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네. 볼 때는 아직까지 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이게 좀 시기상조 같고요. 사실 7, 8월 달에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굉장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집주인들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거 오르는 거는 좋은데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굉장히 집주인들이 불안했는데 다행히 뭐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규제 대책들이 나오면서 집주인들도 이 기회에 좀 쉬어가면서 좀 지켜보자는 심리가 네. 강해졌고요. 매수자들도 너무 많이 올라서 대출도 물론 안 나오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기다려보면서 혹시라도 집값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네. 주말 사이에도 한 부동산 강의가 엄청 인기를 끌었대요. 거기서는 이제 그동안 안 오는 동네, 뭐 네. 수도권이나 지방에 투자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주변에 이제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일종의 풍선 효과인데요. 이제 규제가 많이 되는 지역 외 이제 규제 외 지역을 이제 공략을 하는 방법인데 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죽지는 않았거든요. 투자 심리 분명히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디 투자해야 되지?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규제가 아닌 지역으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좀 냉정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요. 금리도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는 안 올리고 있지만 미국이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압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 PIR 이제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12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제는 조금 이게 흥분보다는 좀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당장 떨어지진 않겠지만 실수요자 위주로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장님 앞에 말만 기억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지만 네. 이 말만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요. 그래서 꼭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찾아오십시오. 네. 또 깨알 홍보를 하셨네요. 네. 자, 아무튼 뭐 정부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가을이 원래 이사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한두 달에 이 부동산 흐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출이 가장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대출을 지금 묶는 이 경향은 계속될 거고요.
대출을 묶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었고요.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대출 네. 규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급증했고요. 일석이조죠. 가계부채도 잡아야 되고 부동산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규제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금리도 이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미국 기준금리거든요. 이제 며칠 전에 연방준비제도에서 이제 2에서 2.25%까지 올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고 굉장히 위험한 이게 위험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 국가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은 그 정도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들어왔는데 뭐 그 0.25%, 0.5%포인트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 돈을 당장 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달라지거든요. 네.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0.75지만 이제 1%포인트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1%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제는 너무 안 좋지만 이게 미국 금리 인상을 계속 이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월 달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지만 네. 11월 정도 되면 금리 인상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부동산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가 네. 심각해지니까 네. 그래서 미국발 금리 인상 소식이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밀접하다. 아주 밀접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하반기 전세값이에요. 네. 지금 전세값은 어떻습니까? 전세 가격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네. 예상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헬리오시티라든지 뭐 레미안, 루체하임이나 강동구 쪽에 이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말부터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약세가 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요. 의외로 서울은 지역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오른 지역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고 보니까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지방처럼 빈 땅에 택지에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은 땅이 없잖아요. 그린벨트를 풀지 않으면 새 아파트가 안 나오니까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기존 주택이 멸실이 되니까 지금 그런 효과들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에 멸실이 돼서 이렇게 이주 수요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네. 그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단지 입주가 뭐 장난이 아니던데요. 네. 이게 지금 가구 수가 굉장히 많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9,5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올해 말에 입주니까 지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6월부터 시작이 돼서 미리 세입자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많이 오를 때 송파구는 사실 별로 안 올랐고요. 지금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세입자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12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소화가 됐고요. 물론 남은 물량도 있지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9,500세대가 나오면 야 엄청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실수요. 집주인들이 입주하는 분들도 한 40에서 50% 정도 될 것이고요. 전세 물량도 많이 소화가 됐기 네. 때문에 생각보다는 지금 그 정도 영향은 앞으로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더라고요. 정부의 이런 보유세 강화 조치 때문에 서울 강남권에 이런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종부세 때문에요. 네, 네네. 실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인상안이 나왔는데 이게 네. 6월 1일자 기준이거든요. 올해는 6월 1일 넘어갔고요. 내년 6월 1일부터 네.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고지서는 내년 12월에 받아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대출 규제가 왜 영향을 주냐면 대출은 즉시 실행이거든요. 지금 당장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12월이 돼야 고지서를 받아보면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부담돼서 팔고 싶어도요. 양도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없애버렸고요. 양도세도 2주택 이상은 이게 중과세가 되잖아요. 네. 뭐 2억, 4억 오르는 거는 좋은데 양도세를 절반 이상 내야 된다라고 하면, 절반 정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나름대로 투자해서 번 돈이 있는데 거기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네. 쉽게 결정을 못 내리거든요. 그래서 기대하는 것처럼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매물로 당장 나오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4943님이 저희 애청자신가 봐요. 913 방송할 때는 대책이 미비하고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시더니 대출업,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대출 규제한 거, 그게 영향이 가장 클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영향을 현실적으로 주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네.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줄어서 지금 보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집값이 떨어지려면 집주인들이 이제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라는 불안감에 이제 매물을 막 쏟아부어야 되는데 네. 뭐 당장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고요. 적어도 내년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지켜보자. 사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이 많고요. 현장 부동산들도 그렇겠네요. 집을 사고 맞아. 싶은 사람들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네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자, 변수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짚어봤어요. 네. 같은 이야기 좀 반복인 것 같긴 하지만 해당하시는 분들은 또 이 정보가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네. 먼저 이제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뭐 가뜩이나 세금 폭탄으로 집주인이 전세값 올리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니까 그 세금 전세값으로 좀 해보자.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입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일단 이게 주택 공급을 늘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늘릴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지 경기도에 대규모 새 아파트들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규모 새 아파트들이 공급되는 건 확실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좋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무주택자고 청약 조건이 좋은 분들은 저는 이게 새 아파트들 3기 신도시들 시범단지 분양 물량이 나오면 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신도시 시범 지역 시범단지 분양해서 네. 실패한 적이 없고요. 분양가는 항상 오르거든요. 인건비도 오르고요. 땅값도 오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1차, 2차, 3차 물량이 나오면서 오르기 때문에 시범단지 처음에 분양 물량이 나오는 물량들은 적극적으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집을 많이 가진 분들은 이제 좀 고민이 좀 네. 필요하겠죠. 그렇죠. 뭐 증여를 하든지 임대사업자 여러 가지 혜택을 축소한다라고 하지만 자격이 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지적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집이 필요한 건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에 정말 그렇게 집 지을 데가 없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집 지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니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린벨트도 해제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용적률을 좀 높이든지 뭐 그렇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저도 반대고요. 이제 서울에 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유휴지, 뭐 구치소 자리라든지 네. 관공서 부지가 있고요. 용적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용적률을 올리자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 용적률을 올려서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짓게 하든지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왜곡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을 올려주게 되면 이게 또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서 또 집값이 또 단기간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급등하는 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죠. 네. 어렵네요. 자, 다주택자들 어떻게 합니까? 집 팔아요? 아니면 증여해요? 아니면 임대사업 다주택자들은 이제 머리가 아픈데요. 네. 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양도세 때문에라도 쉽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가자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팔아야 될 분들은 4월 1일 이전에 많이 팔았고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거나 증여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시를 한 편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맞이 시를 했는데 저는 시조로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심가를 패러디 좀 해가지고요. 네. 규제가 나오고 나와 10번 넘게 나와 대출이 안 나와도 집이라도 사고 싶네. 부동산 향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현재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김희만 부동산의 김희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시조는 김인만 소장이 직접 지으셨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문자로 정답 보내주셨어요. 그중에서 5004님, 군생활 30년차 직업 군인입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축하해주세요. 이현철 원사하셨는데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발 뻗고 잘 자고 오늘도 방송 잘했습니다. 군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985님, MRI입니다. 뇌질환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니 잘 됐습니다. 5189님, 저 요리책 주세요. 1번이요. 저 아빠인데요. 요리하는 아빠 되게 해주세요 하셨는데 와, 정말 좋은 아빠입니다. 신식이시네요.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